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해온 지극히 평범한 60대 남성입니다. 늦둥이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약속이라도 하신 듯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고 몇 년 후 아내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괴롭고 억울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들 덕분이었어요. 날 때부터 제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았던 저희 아들은 동네에 소문난 엄마 껌딱지였답니다. 얼마나 제 엄마의 곁에 달라붙어 있는지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아들을 그리 불렀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시장을 보거나 해서 손에 짐을 들어야 하는 날엔 엄마를 잘 걷지도 못하게 허벅지에 팔짱을 끼고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 덕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늘 엄마의 두 손은 아들의 차지해야 했으니까요. 간혹 서운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아들이 정말 예뻤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어떤 행동을 해도 밉지 않고 그저 예쁘기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아내를 더 좋아하는 것도, 아내가 있으면 아들에게 제 차례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들에게는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하던 일 때문이었어요. 그맘때 저는 작은 고깃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손님이 그렇게 많은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유독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늘 답답한 신세였죠. 그렇게 손님이 없으니 더욱더 집으로 일찍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독 한 테이블의 손님도 들어오질 않아 그냥 포기하고 집에 일찍 들어갈까 하는 날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문 닫을 때에 딱 맞춰 손님이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어라? 장사 끝났어요? 하시는 그 말씀들에 저는 차마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한 팀이라도 팔아야 오늘 장사가 된다는 미련에 늦은 시간까지 그 한 테이블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들과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더 귀해져만 갔습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빠르게 커가는 아들을 더 많이 눈에 담을 수 없다는 생각에 힘이 빠지다가도 늦은 밤 방문 틈 사이로 보이는 곤히 잠든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거짓말처럼 힘이 샘솟았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복받은 일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비록 저를 서먹해 했지만 제게 아들은 비타민 같은 존재였어요. 간혹 매출이 하나도 없는 날엔 아내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가게로 오기도 했었는데 불판 가득 고기를 굽는 것 대신 남은 자투리 고기로 설렁탕을 끓여다 주면 아들이 곧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오물오물 잘도 씹어먹는 아들 녀석을 보고 있으면 한탄하던 마음도 곧 넘쳐 흐를 것 같던 눈물도 쏙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마 아이가 있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제 마음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아빠를 서먹해 하는 아들이었지만 미운 구석은 없는 그런 착한 아이였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아빠라서 그 녀석이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이가 12살인가 됐을 해에 갑자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들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할머니 집에 가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댁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데 와서 좀 데려가실라오?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지만 그래도 12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낯선 동네일 텐데 왜 혼자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혹시나 길을 잃어 모르는 할머니께 울면서 도움을 청한 것은 아니었을지 혼자 애를 끌었을 아들을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부랴부랴 그 어르신 댁으로 달려갔었죠. 울지는 않았을지, 놀란 마음에 잔뜩 기죽어 있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대문을 열었을 땐 요구르트 하나를 물고 해맑게 웃으며 멀뚱멀뚱 저희를 바라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현우야, 여기서 뭐해? 어쩌다 여기에? 아내는 울먹이며 달려가 냅다 아들을 끌어안았고 그 소리를 들은 그 댁 할머니께서 작은 미닫이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눈에 띄게 굽은 허리와 새하얗게 변한 머리칼이 그 연세를 이루어 짐작할 수 있게 했었죠. 그런데 신세를 많이 졌다고 저희 아들이 이쪽 동네 길을 잘 몰라서 헤매었나 봅니다. 하고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드렸더니 그 할머니께서 냅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무슨 소리야? 저 똘똘한 것이 할머니 무겁다고 저 수레를 끌고 우리 집까지 와준 건데 어찌나 영특하고 야무진 녀석인지 칭찬 왕창 해주라고 내 일이 불렀소이다. 내가 직접 가서 말해주마 했는데 요 녀석이 글쎄 할머니는 힘드니까 지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러네. 줄 것도 없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혼났어. 아들 참 예쁘고 착하게 잘 키웠수다.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지었어. 예뻐.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제야 미닫이 문 앞을 가리고 서 있던 낡은 수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데군데 종이 상자에서 떨어져 나온 종이 조각들이 수레 위에 흩어져 있었고 할머니의 양손엔 아들이 먹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요구르트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서는 아들 덕분에 편하게 이 길을 올라오셨다며 요구르트를 저희 부부에게 건네시더군요. 정말 눈물이 쏙 나도록 너무 고마운데 줄 게 마땅치 않아. 미안해서 어째. 먹을 것도 없겠지만 천천히 마시고 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가게나. 아들 참 잘 키웠어. 복 받을 거야 아주. 사양할까 하다가도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껍질을 까서 준 요구르트를 최대한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연로하신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생김새와 목소리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늘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희다못해 회색이 되어버린 머리칼은 늘 질끈 묶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며 어머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이셨을까?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늙은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천천히 맛보려던 요구르트는 금세 바닥을 보였고 그 낯선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모르는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어들이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의 대답이 참으로 기특했어요. 집에 가려고 친구랑 인사하고 걸어가는데 리어카에 가득 종이들이 쌓여 있었어. 처음엔 그게 움직이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엄청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저 할머니께서 힘들게 끌고 계셨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는 힘이 없잖아. 아들은 그렇게 할머니의 목적지까지 수레를 끌어다 드리고 잠깐 기다리라는 말씀에 기다리다 요구르트까지 받아먹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날 벌어 모으신 돈으로 아들에게 요구르트를 사주신 것 같았어요. 도움이 되어드리려다 괜히 패만 끼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에게는 잘했다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발견하면 꼭 도와주라고 말했지만 문고리도 없는 조그마한 미닫이 문을 힘겹게 열고 나오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마음이 편치가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말이야. 엄청 가난한 거야? 아까 그 남산만한 종이 무더기를 가져가서 겨우 1,000원짜리랑 동전 몇 개 받으시는 거 봤어. 할머니가 그 돈으로 나 요구르트 사주신다고. 엄마, 아빠, 우리가 그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면 안 돼? 아내와 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초보 엄마 아빠는 그런 아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더군요. 맛있는 걸 사서 할머니 댁에 찾아가자든지, 할머니 댁에 가서 아빠가 잘하는 국밥을 끓여드리자든지,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들이 잠시 하는 말 정도로만 치부하지 말고 정말 그 할머니께 맛난 식사를 대접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아들이 말하는 국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남은 고기로 대충 끓이곤 했던 설렁탕이었습니다. 정석대로 배운 적이 없는 메뉴라 어딘가 어설프고 맛도 부족했지만 아들이 의외로 좋아해주던 음식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드시기 좋게 고기를 잘게 썰고 다져 간도 심심하게 맞추면 얼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약속을 해버렸답니다. 그래, 현우야. 아빠가 그 할머니께 꼭 설렁탕 끓여드릴게. 아내는 옆에서 놀란 눈을 했지만 아들의 입은 귀에 걸렸습니다. 제 대답이 꽤나 만족스러웠는지 난생 처음 현우의 입에서 우리 아빠 최고다 하는 소리가 나온 날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더 망설일 필요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으면 하는 설렁탕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렁탕을 냄비째로 들고 그때 그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와서 아들 데려가라 하시며 전화로 불러주셨던 그때 그 주소를 더듬어가며 올라간 할머니의 보금자리는 다시 보아도 아찔했습니다. 설렁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서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왔다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던 할머니의 얼굴엔 미안함과 기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드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냄비 가져가라며 서둘러 나오시던 할머니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 혼자 산 지는 꽤 됐어. 이 동네에 다 나 같은 사람들 모여 살아. 그래도 너무 안쓰러 안 해도 괜찮아. 혼자 있는 늙은이 걱정돼서 다시 걸음해 본 거지? 아들이나 아빠나 마음이 영 착하네. 주말마다 나 살았나 죽었나 들여다보고 먹을 거 나눠주는 젊은이들이 있어. 부지런하고 고마운 사람들이지. 그러니 자네 너무 걱정 말게. 오늘 나눠준 설렁탕이랑 그 마음은 내 눈 감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 고마워.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도 높고 험한 그 동네에서 할머니 혼자 그 누구의 손길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마음을 고이 담아 설렁탕을 끓이기를 참 잘했다고 말입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는 동안 아빠가 그 할머니께 정말로 설렁탕을 끓여다 드린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득 모르는 할머니의 걱정에 슬퍼하던 아들에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나도 그런 사람 할래. 도와주는 사람.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도와주는 사람 말고 맨날 맨날 도와주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말투와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하지 못하는 생각을 정말 아이들은 해내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것저것 알아본 후에 그달의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단체에서는 저희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쓰는 위주로 했고, 아들은 주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아들과 점차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 없이 오로지 아빠와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일찍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아들과 제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지에서 살던 처제와 아이들이 놀러 온다는 말에 마중을 나갔다가 생긴 사고였어요. 그때의 충격은 솔직히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떠나보내도 봤던 저였지만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고 아내가 그렇게 됐을 때에는 허전함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물론 둘 다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게 되더군요. 지켜내지 못했으니까요.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늘 둘도 없는 편이 되어주었던 저희 부부에게서 영원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으니 저는 당연하게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붙어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깃집도, 봉사활동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다 뒷전으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들었던 생각은 그저 이렇게 있다 그냥 나도 따라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나도 희주 따라갈 수 있겠지. 였습니다. 바보 같고 한심한 생각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어떤 간절함도 없었거든요. 다 놓아버리고 저도 따라가야겠다는 한심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곁을 떠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간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고깃집 문을 열고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웃지 않는 주인이 있는 식당엔 더욱이 더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고 저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는 마치 꼭 평범한 집의 가족들처럼 학교 앞에서 사진도 찍고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함께 먹었답니다. 제가 웃고 있었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은 제법 씩씩하고 웃음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아들이 흔들어대는 손길에 못 이겨 어렵사리 눈을 떴습니다. 귓가에 새소리가 들려오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다 뜨지도 못한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한참 이른 시간이었고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하는 말에 미간의 주름이 스르르 눈 녹듯 사라지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오늘 일요일이잖아. 봉사활동 가야지. 1년 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피곤함에 절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던 아내의 말이었죠.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던 아들이 그와 비슷하게 저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뻘떡 일어난 저를 보고도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꼭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지만 아내의 흔적은 역시나 없더군요. 얼떨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문 밖을 나서며 녀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봉사활동 안 가잖아. 갑자기 왜? 다시 가고 싶어졌어? 제 물음에 아들은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제야 이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겨우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 나이에게 엄마의 죽음이란 너무나도 큰 상처이고 힘든 고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아빠가 가장 많이 처참한 모습으로 망가져 있었으니 아이는 자연스레 기댈 곳을 잃고 혼자 아픔을 이겨내야 했겠죠. 내가 저 어린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는 이미 아들이 저만큼이나 훌쩍 혼자 성장한 뒤였더군요. 14살 아이가 애써 짓는 미소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1년 만에 다시 시작한 봉사활동은 그 행위뿐만 아니라 아들과 저 사이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너무 혼자만 힘들어하느라 미안했다고, 너무 빨리 크지 말라고 하던 제 소리에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랑 대화하는 법을 모르겠어서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아빠는 맨날 울고 있고, 아들은 제게 말을 거는 것이 무서웠다고,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우는 게 무서웠던 아들은 1년 만에야 아빠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할 궁리를 마친 셈이었어요. 봉사활동 가자고. 저희가 처음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봉사활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아내가 없는 저희 집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곁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혼자도 아니고 아이 아빠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무너져가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기특하고 고마운 아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겨우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은 인생을 제대로 좋은 아빠로 살아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식당을 접으려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흘러가듯 건넨 말 한마디가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아빠, 고깃집 문 닫으면 뭐해? 설렁탕집 해?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거 설렁탕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맛있다고 했잖아. 돈 받고 팔라고.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냥 늘 해오던 것만 해야 하는 줄 알고 팔리지도 않는 고기를 굽고 또 구우며 시간만 낭비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설렁탕, 어디 누구에게 배워본 적도 없는, 오직 제 감과 미각만 믿고 남은 고기로 가족들 먹이려고 만들었던 설렁탕. 그때 썼던 자투리 고기보다 더 좋은 고기로 더 제대로 연구해서 시작해본다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들더군요. 아무래도 그 자신감의 원천은 아빠 잘한다고 칭찬해주던 아들이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가게 내부를 열심히 뜯어고치고 쓸고 닦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모든 부분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그럴싸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잘 될 것 같다는 예감보다 망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식당은 성황리에 개업식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에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여니 평소에는 오지 않던 손님들도 제법 찾아주셨고 걷기도 힘든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와 주시거나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봉사자님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까지는 개업발로 이어간다고 생각했었지만 2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식당엔 손님들로 늘 가득하지 뭡니까? 처음 2달까지는 얼떨떨했다가 그 후부터는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개업발이 꽤 오래가네 했던 생각은 1년이 되어 가도록 변함이 없었고 가면 갈수록 설렁탕을 만드는 일이 즐거워졌죠. 아내의 기일엔 직접 만든 설렁탕을 자랑스레 한 그릇 올리기도 했답니다. 고깃집을 하면서 워낙 바닥을 봐서 그런지 설렁탕집을 할 때는 더 맛있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먹혔던 것 같아요. 아이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도 저희의 식당은 꾸준한 손님들이 발걸음을 해주는 동네의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재료값들이 다 오르게 되면서 설렁탕 가격도 올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최대한 가격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의 손님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식당을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이니 그분들을 위한 한 그릇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조금씩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순간들을 제외해두고는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맛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까지 신경 쓰려 했었죠. 그것이 제 즐거움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윗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가게로 내려오시는 날이면 계산대 앞에서 돈을 주겠다, 안 받겠다 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식당에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오셨어요. 연인들이 오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오기도 하고, 각자의 특징에 따라 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복을 입고 딱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맨 채 혼자 밥을 먹는 학생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기도 했었어요. 아들 생각에 그랬지요. 저희 아들은 군대에 가기 전까지도 저와 함께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니며 본인이 살고 싶은 인생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착한 아들이 입대하던 날 씩씩하게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힘든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다가도 식당 일을 하다 보면 하루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빨리 흘러 아들의 군 생활이 얼른 끝나기만을 바랐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고 나서도 저는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사회복지사가 꿈이었던 아들의 아버지 혼자라도 꼭 가시라는 당부가 있기도 했고, 저도 그 활동 자체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외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순간들에서 여러 감정들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식당에 웬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혼자 조심스레 들어오더군요. 아침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이라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아이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며칠 씻지도 못한 것처럼 꼬질꼬질했어요. 입고 있던 체육복에는 인근 중학교의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남이 입던 옷을 입은 듯 소매가 크고 지저분했어요. 본능적으로 힘든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색하진 않았어요. 제 편견이라면 그건 아이에게 실수를 하는 일이 되니까요. 아직 재료 손질이 다 되질 않아서 장사 시작하려면 30분 정도 남았는데 앉아서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되도록 다정하게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커먼 두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불쌍한 아이구나.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배가 많이 고파 아침부터 식당을 찾은 거겠지. 그렇게 불쌍하다는 생각, 빨리 한 그릇 끓여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다급히 돌아서는 저를 아이의 힘찬 인사가 붙잡아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소원중학교 1학년 김주호입니다. 쩌렁쩌렁한 그 목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또 급하게 뒤를 돌아 그 학생을 바라보았어요. 좀 전과는 다르게 잔뜩 긴장을 한 것 같은 자세로 서 있는 학생의 모습에 어쩐지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천천히 자기 상황부터 설명을 하는 모습이 참 똑부러지더군요. 아이가 한 말의 주된 내용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중학생 1학년에 겨우 입학한 아이가 낯선 식당에 들어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까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셨으면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고는 끝으로 매일 5,000원씩 갚겠다는 아주 꼼꼼한 계획까지 이야기하더군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엄마 수술비가 300만 원이 부족해요. 제가 1년 동안 5,000원씩 매일 갚으면 182만 5천 원이거든요. 2년을 갚으면 365만 원이고요. 제가 2년 동안 매일 와서 갚겠습니다. 65만 원은 이자로 내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야무지던지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보다 그 아이의 당찬 모습에서 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곧 식당 영업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보다 어쩐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싶었어요. 엄마의 수술비를 직접 구하기 위해 부끄러움과 눈물을 꾹 참아가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 말하는 아이의 사정을 말입니다. 나는 네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돈을 빌려주랴? 오늘 몇 시부터 누구한테 돈을 구하며 다녔는지 말해보렴. 아이는 제 말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당하던 얼굴이 조금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저도 속으로 흠칫했지요. 혹시나 상처를 받았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보다 더 당당하더라고요. 흔들린 것은 아주 잠깐이었나 봅니다. 또다시 당찬 목소리로 다부진 대답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1시간 조금 넘게 걸으면 있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엄마랑 같이 이 식당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을 저 혼자 다 먹어버렸는데 그때 사장님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왜 돈을 안 받으시냐고 사장님한테 여쭸더니 제가 잘 먹어서, 애가 밥을 맛있게 잘 먹어서 돈을 안 받아도 되겠다고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여기로 걸어왔어요. 걸어서 1시간 조금 넘는 거리. 아이가 말한 동네는 식당으로부터 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처럼 아프기 전 함께 저희 식당에 와서 설렁탕을 먹었었다는 아이는 씩씩하게 말했어요. 말하는 중간중간 멈칫하는 모습들에서 아이가 눈물이 터질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있는 모습,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아이가 말하니 저도 어렴풋이 언젠가 사이좋은 엄마와 아들에게 음식값을 받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워낙 별의별 이유로 밥값을 받지 않기를 일삼았던 터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분명 그때도 잘 먹는 그 아이가 제 마음에 쏙 들었었던 것이겠죠. 아이는 그때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설렁탕을 주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다시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은 갑자기 어머니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니 그랬고요. 도움을 받을 곳이 영 없었나 봐요. 무슨 병이라도 앓고 계신 거냐고, 어떤 수술을 받기에 그러느냐고 물을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갑자기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은 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고 엄마가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못하면 엄마까지 제 곁에서 사라질까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모양인지 아이는 어머니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덧붙인 말에는 주변에 그 어떤 어른들도 없는 것 같더군요. 오직 엄마와 저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친절했던 사장님이라 표현하며 여전히 당당한 눈동자를 하고서 씩씩한 부탁을 해오는 그 아이를 차마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 그 아이의 손에 현금 30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꼭 갚겠다는 말을 재차 강조하던 그 아이의 둥그런 정수리가 어쩐지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저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곳이 마땅치 않아 결국 모르는 사람을 찾아온 그 아이의 무거운 마음을 감히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그 돈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돈이 없어 수술비에 쓸 돈도 없는 형편의 어린아이가 정말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 참 대단하고 끈질기더군요. 정말로 매일 5천 원씩,
그렇게 한 푼 한 푼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기특해서 그러려니 하고 별다른 말 없이 그 5천 원을 받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디서 매일 5천 원을 벌어다 오는 건지, 어머니 수술은 잘 하셨는지 하는 것들이요. 저도 짧게 남아였지만 매일같이 그 아이를 만나게 되다 보니 그전보다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루는 그 아이를 붙들고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그런 것도 없더군요. 저희 엄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신장암이었는데 사장님이 빌려주신 돈 덕분에 더 늦기 전에 수술받고 치료받으며 회복 중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학교 다녀와서 동네 주유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다들 안 된다고 하셨는데 좋은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매일 5천 원씩 꼭 가져가야 한다 말씀드렸더니 특별히 돈도 1급으로 주시고 계세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꼭 다 갚겠습니다. 물어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는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수술이 잘 되었고 남은 치료만 잘 받고 회복하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게다가 아이가 어디 가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에 다른 사람 눈에도 아이의 착한 심성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빠짐없이 매일 5천 원씩을 꼬박꼬박 갚아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그 아이는 아침마다 식당에 들러 돈을 건네고 학교를 향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먹으라고 떡이나 빵을 손에 쥐어주어도 그러면 5천 원을 갚는 것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고 정중히 사양하던 그 아이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의 어머니는 상태가 좋아져 건강을 되찾게 되었지만 아이는 2년을 꽉 채워 돈을 전부 갚아냈습니다. 이자로 갚겠다던 65만 원까지 합쳐 총 365만 원이었어요. 매일매일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착실하게도 약속을 지켜나가던 그 아이를 보며 저는 그 아이가 보통이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아들도 전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 역시도 그리 말하더라고요. 보통 녀석이 아닌데 요즘 애들답지 않게 그 어린 나이에 아빠, 아빠가 하실 수 있으면 그 애 좀 잘 챙겨주세요.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좋은 애일 것 같아. 아들 현우가 듣기에도 그 아이와의 일화가 좋게 느껴졌는지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꼭 잘 챙겨주라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라고 말이에요. 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인 것이 반가우면서도 행여 지난날 자기의 모습에 대입이라도 하는 걸까 싶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국 저는 그 아이에게 더욱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마침내 빌렸던 돈 전액을 다 갚게 된 그 아이의 얼굴은 중학생 3학년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다고 한다면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마지막 날 설렁탕을 한 그릇 끓여 그 자리에 앉히니 아이는 역시나 극구 사양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갚을 돈을 다 갚았으니 제가 베푸는 호의를 더 사양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돈 다 갚았으니 남기지 말고 싹싹 먹으렴. 아이와 쭉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던 저의 작은 뇌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간간히 식당에 불러 밥을 먹이고 그로부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날로부터는 10년이 흘렀을 때네요. 제 아들 현우가 그때 나이 32, 막 장가에 들었던 해였으니까요. 그 해는 저희 아들이 장가에 들었던 해이기도 하고 대학을 포기했던 그 아이 주호가 군대를 전역하던 해였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주호는 어느새 어엿한 남자, 어른이 되어 있었죠. 막 전역한 주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아들의 입대 당시 생각도 나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물었죠. 이제라도 다시 대학에 가볼 생각이 없느냐고요. 행여 생각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보태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호의 대답은 한결같더군요. 바로 돈 벌어야죠. 군대 다녀오니 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엄마 한번 편찮으신 걸 보고 나서 그런가? 살면서 언제 또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효도하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듣는데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올곧을 수가 있나 해서요. 그런데 주호가 대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안타까웠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지더군요. 저는 더 고민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 주호 너 혹시 식당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제 막 사회로 첫걸음을 내디는 아이에게 불쑥 식당을 차려보라니 저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주호라서 들을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호는 그럴 돈이 없다며 미소 짓기만 하더군요. 그 말을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그 멋쩍은 얼굴 앞으로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내가 돈 빌려줄게. 그랬더니 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뜬금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니 놀랄만 하겠죠. 심지어는 이번은 자기가 먼저 빌려달라고도 한 적이 없으니 더 놀라웠을 것입니다. 저는 주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신용은 네가 중학생 때 돈을 끝까지 다 갚아낸 것으로 이미 다 보여줬고 이번에 돈 빌려주면 그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유소 대신 네 가게에서 번 돈으로 그렇게 갚아보는 거야. 왜 사회로 첫걸음을 내디는 아이에게 그렇게나 덥석 큰 돈을 빌려주며 식당까지 차려주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아무래도 주호 그 아이에게서 느꼈던 그 기분 좋은 예감,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갚았던 그 집념과 끈기,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설렁탕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한결같음, 가족과 사랑을 우선시하는 멋진 마음까지 어느 하나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만약 2호점을 내야 한다면 주호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제 말을 들은 주호는 설렁탕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이미 지겹도록 들어왔던 주호에 감사하다는 그 말이 그 순간에는 정말 벅차오르더군요. 꼭 잘 될 거라고 행여나 정이라도 붙을까 칼 같고 돌같이 굴던 그 아이를 10년 만에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호에게 제 설렁탕집과 같은 식당을 차려주었습니다. 형식상 2호점이었어요. 녀석은 힘들 법도 한데 한 번에 내색 없이 부지런하게 식당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 힘이 나서 살짝 느슨해졌던 긴장감을 다시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점이 참 좋더군요.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다는 것이 겨우 20대 초반의 그 아이에게 심적으로 의지가 되기도 하면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녀석이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도 했고요. 저희 식당의 가장 기본 메뉴였던 설렁탕부터 한 상에 같이 나가던 김치, 깍두기, 물 한 잔까지도 우리는 함께 의논하고 생각을 펼치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제 머리가 아니라 주호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식당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길지도 않은 몇 년 사이 그 녀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비교적 저희 식당엔 적은 편이었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작고 큰 아이디어들로 식당을 꾸려가던 주호는 저희 식당을 소위 말하는 줄 서는 맛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저기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면서 이름을 더 날리게 되었죠. 그 덕에 지금 저는 여기저기 여러 지점을 가진 대박 식당의 주인공이 되어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아들에게 늦게나마 아빠 노릇, 손주에게 할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것 같아 요즘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식당을 대박으로 이끈 장본인인 주호 역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호는 여전히 어머니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착한 아이랍니다. 가족의 건강,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녀석의 마음씨가 오늘도 참 예쁩니다. 두고두고 오래도록 예쁠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저희 아들, 현우와 함께 여전히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이 즐거움이 참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하늘에 있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며 손가락 따봉을 날리고 웃어줄 것 같네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건강검진 꼭 하시고요. 아픈 곳 없이 따뜻한 밥 실컷 먹으며 건강하게 우리 그렇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